김성환의 시사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국민 일상이 멈추고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계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3단계 격상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현실 진단과 해법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견을 관철하는 방법이 파업밖에 없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메시지가 힘을 얻기 위해선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걸, 그 방식이 적어도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정부와 의료계 모두 기억해야 할 겁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치권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당대회를 비롯한 정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폭염과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별진료소 상황은 어떤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또 악화가 될 줄 아무도 사실은 몰랐는데 좀 상황이 심각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청취자분들께서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얘기를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방관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통합당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항상 이렇게 서로 양보하시면서 네. 처음에는 여기 마스크 쓰니까 좀 이상하네. 방송에서 마스크를 처음 써봐서. 네네. 전 두 당의 말이 다 일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일리가 없다고요? 통합당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방관했다고 말하면 이거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거를 통합당을 이쪽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집회를 주최한 그 사랑제일교회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단체들, 그리고 어쨌든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집회 금지 명령 서울시가 그걸 따르지 않은 그쪽을 비판하면 되는 거지. 네. 통합당에 이제 홍문표 의원이 갔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현장에. 그리고 이제 민경욱이나 김진태 전 의원 등이 이제 참석을 했다는데 그렇다고 방관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통합당이 정치 쟁점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 쟁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 민주당 입장에서 왜 통합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네. 그 의원들 말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전현직 의원. 근데 그 뭐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당이 다 이걸 정치 쟁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통합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너무 양비론 같지만 우리 정당들 언제 이 습관을 고칠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정말. 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네, 사실은 정말, 네. 뭐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네, 이런 그게 비판을 참 좀 해주셨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지율이 뭐 또 어제 오늘 나온 거 보면 또 지난주에 나온 거 보면 조금 더 반등의 기미가 이제 있고 뭐 정당 지지율도 역전됐던 게 다시 또 뭐 재역전되고 하는 결과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 해석의 대부분은 코로나 이펙트로 보는 경우가 많고 네. 결국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무위의 정치가 가장 성공적인 거다. 내가 뭘 하는 것보단 반대 쪽에서 네. 우리 쪽이 아닌 쪽에서 뭔가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류의 정치가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갔던 것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통합당 내에서도 아마 제가 짐작키에는 지난주 광복절 집회 직전이나 그 즈음에서 뭔가 이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지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시점이었다면 했겠지만 그때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유불리의 차원의 판단도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저하게 주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한번 놓쳤어요 사실. 네.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대통령 언급처럼 뭐가 우선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됐어야 될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좀 진전되고 있고 거의 제가 보기엔 그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또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마지막 수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네. 정치적 효과와 어떤 영향이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지금 방역 대책 협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착수를 해서 교인 명단을 확보 중이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교단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목사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등장하고 뭐 과거에는 뭐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함께 집회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는 거리 두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정치화되어 있는 뭐랄까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른바 태극기 집회하고 또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참 고민거리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이제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기독교가 많이 보수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물론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신도 개인에 따라 다른데 이 정광훈 씨 이 사람은요. 목사란 말을 붙이는 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정광훈 씨는 사실상의 정치인입니다. 지난번에도 정치적 주장을 해서 이제 구속이 됐던 거 아니었어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보석 허가가 된 것도 자가격리를 지킨다는 조건 그리고 불어된 집회나 시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보석이 허가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나왔단 말이죠. 두 개 다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자신이 이제 오늘 입장문 보니까 자가격리 어긴 적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말에 담기야 뭐 오늘 또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일의 통치에 들어갔다. 북한 김정일이 어떤 오더를 내리면 청와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한다. 일종의 반공. 이게 반공이 아니죠. 이런 건 뭐 말이 이런 잘못된 얘기죠. 반공 이런 프레임 여기다 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권력으로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법이 다 있잖아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네. 무슨 거로 지금 북한 김정일 통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 나간 얘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 엄정히 집행해서 이건 반사회적이에요. 반지성적이고 반정치적이고 반역사적이고 그리고 사실상의 사랑제일교회는 정치 집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 이분은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인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관련 확진자가 739명이라고 그러대요. 아까 9시 뉴스 현재 네. 저녁 9시.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는 뭐 71명이라는 보도가 나왔던데 9시에. 근데 이러고도 지금 그 뭡니까 이 정광훈 목사를 대리한다는 강연재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은 또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건 뭐 코로나를 떠나서 극우다 아니다라는 말할 그런 차원의 레벨을 넘는다 이거는. 이거 공동체를 파괴한 단어들이고 어휘들이고 언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실 여기서 많은 전파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8월 14일 날 103명이가 나왔거든요. 그건 8.15 집회 이전에 나왔으니까 네. 그 전에 뭔가 조용한 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사랑제일교회라든지 8.15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 다 옮겼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자꾸만 민주당이 뭐 그런 쪽으로 가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나 이분들의 책임이 대단히 크죠. 거기서 뭐 전경 그 경찰들도 많이 확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논리가 필요 없어요. 미사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네.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네.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이죠. 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사실 소모적인 논쟁에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들을 각각 지지하는 아주 일부 세력에만 주목받는 그런 주장이고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문제 해결에 그런 주장들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전 정치적으로 좀 정치적 효과와 어떤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이 사태가 끝난 건 아니지만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도와준 꼴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이게 정리 아닌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돼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외부의 계기가 네. 주어졌고 이미 뭐 여론조사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좀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이 아마 이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여론으로는 이미.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망외의 소득을 좀 올린 부분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네, 좀 역설적인 표현이신 따라서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민주당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도와준 셈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김종인 비대위가 앞으로 1년 동안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정리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직면했을 텐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정치적인 측면이 이득이 뭐 그걸 손해 이득을 이렇게 부순닥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뭐 정치적인 해석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고 한다면 그런 함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결코 뭐 나쁜 건 아니다. 이번 게 확실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하는 건 더 좋겠지만 네. 아마 확실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방향성을 잡는 데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씩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금 종교의 정치화 문제, 특히 이제 개신교계의 어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화 경향,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기독자유당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정치적 목소리를 냈던 측면도 사실 있는데요. 그런 게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분출이 됐던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계의 종교의 정치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런 움직임이 없으리란 보장도 사실 없거든요. 어찌 보면 기독교계가 그 한국전쟁 6.25를 거쳐오면서 좀 반공이라고 하는 논리 그리고 또 산업화 논리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대형 교회화하는 현상들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와서 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분출이 됐던 측면이 있는데 과연 정치의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간이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할 얘기가 뿌리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저도 사실 개탄스럽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근데 저도 이런 개신교들의 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저도 개신교 신자인데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하나의 경향성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대단히 대형화되어 있고 흔히들 말하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권력화되어 있다라면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교회 같은 경우 세습파 문제도 나와가지고 개신교 내에서 세습파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교회 내부의 신도들도 아까 이제 태극기 집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상당히 그 경향성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개신교 원래 민주화 운동할 때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3.1운동 때도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네. 다 이제 원불교 다 같이 참석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죠. 한국 기독교가 좀 보수화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보수화가 아니라 좀 수구적이고 좀 안보나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좀 냉전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되는 그게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정광훈 목사하고 이제 직접 같이 연설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동조하는 사람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저도 항상 느끼는 사실상 저는 뭐 개신교 신자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이고 있는 사회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질 않고 네. 정말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게 예수님의 정신이었거든요. 네. 종교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개신교의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근데 개신교가 지금 상당히 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제가 그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교의 정치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작가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4월 총선 한 달 전쯤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공동정치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그때 이제 선거 직전이었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부분의 예상들은 지난 총선에 비교해서 봤을 때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정당이 3%를 넘기느냐. 네. 주목을 꽤 했었고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번 선거를 기준으로 봤는데 이번에 사실 또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종교의 정치화 또 이 세력화 그다음에 선거의 문제에 이제 되면은 기독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좀 앞서 있었어요. 세력화라든가 그런 네. 운동이나 노력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불교 학교다 보니까 조계종단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부담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종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또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네.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를 배경으로 한 정당이 나오긴 나왔어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예상과 달리.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관건은 결국 선거라고 하는 걸 거쳐서 만약에 세력화가 되고 원내로 진입하게 되는 건 사람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는 구성원들의 많은 공감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서 이제 통합당이 망외의 정치적 소득을 일부나마 얻는 계기가 된 것처럼 네. 이번 것도 일부화되고 조금 소수화되는 네. 더 소수화될 수밖에 없는 계기로 결국은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 선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과 계기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 오히려 더 그거를 왜소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손해죠 사실은. 원래 목적이 그거였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보면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그 계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실 종교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조심스럽기도 네. 하고요. 이제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민주당은 이른바 정광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 수칙을 어길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법논의가 이게 정치 쟁점화되거나 뭐 정쟁화가 되지는 않겠죠. 글쎄요. 정쟁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신교 목사이면 틀림없잖아요. 네. 목사의 그 코스를 밟아서 됐을 테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정강금지법이라 해서 그분이 그 목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이거에 뭐 종교를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쟁점하시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네네. 대한민국이 종교 탄압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네. 종교 자유를 믿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 식이라서 정강금지법에 대해서 무슨 종교를 탄압한다는 등 뭐 또 극우 세력 일부에서 그렇게 쟁점을 시키려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단지 방역법, 감염 예방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을 더 처벌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제가 돼서도 안 되고 이걸 만약에 정당이 나서서 어떤 정당이건 이념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프리즘을 깔고 말이죠. 이걸 자꾸 정치 이슈화하려 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나라 중도층이 말이죠. 소극적인 방관자에서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 막 떨어졌다고 오늘 뭐 어젠가 잘 오르긴 했던데 네. 그게 뭐냐면 중도층이 진보면 진보층이 쫙 쏠렸다가 보수가 좀 세면 보수에 쏠린 이런 중도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무력한 스윙보터라든지 이른바 무당층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만약에 이 정강금지법을 또 그렇게 정쟁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그 정치 세력은 바로 그 중도층 또 민의에 의해서 저는 패배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의 지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 차라리 정강은금지법이라는 단어를 전광훈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야 되는 거지. 네.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고 상식과 원칙의 문제지. 네네. 어떤 걸 겨냥하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일이 아니냐. 하려던 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전광훈이란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는데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강금지법이라는 거 자꾸만 이거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네. 정강훈이라는 사람을 자꾸만 이거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은 빼는 게 맞다. 정강금지법 여기 들어가는 거 아주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좀 무유의 정치건 건데 그분이 계셔야 이득 보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런 걸 넘어서는 걸 해야지. 그게 있어서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지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통합당은 계속 그동안에 이제 상향 추세였다가 지금 약간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로 지금 벌어진 현상이 나왔는데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저는 계시나요? 코로나 이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네. 이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면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건 정부거든요. 야당이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2월 3월에 그 대규모 이제 확산됐을 때 정부가 또 좋은 성과를 거뒀었잖아요. 이른바 뭐 K방역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영향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처럼 그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그 과도한 주장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주장들 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직접 신문에서 본 게 아니에요. 신문 방송에서 본 게 아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 주장들은. 네. 뭐 통합당 일부에서 거기서 나온 일부 주장은 뭐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죠. 통합당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또 과도한 주장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네. 지난번 선거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K방역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그렇게 분석하기보다는 냉전, 뭐 좌파 독재 프레임을 그냥 입에 달고 다녔던 그 자유한국당 극우 세력에 대한 평가, 그 패배를 안긴 국민들의 판단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오른 건 뭐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뭐 한 줄 사이 뭐 잘하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란 이 또 하나의 확산 사태 그리고 도저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과 원칙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처럼 그런 태극기 집회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지에 상승으로 나타났다. 네.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작년까지는 남북 관계의 변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거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현재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지지도의 흐름이라는 거는 뭐 약간의 격차 좁혀졌다. 뭐 또는 흐름이 조금 상승세고 하락세라는 정도로 아마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적절하지. 이게 뭐 일주 단위로다가
등락을 반복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선거가 때가 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이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흐름 정도로 각 당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여 만에 상승하고 8%포인트 높아졌다.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도 근소한 차이로 뒤집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걸 뒤집어졌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원칙적으로 맞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 이후 그리고 뭐 쭉 이어져 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다시 코로나19 제2의 파고가 왔다고 할 정도의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뭔가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여론들은.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단시일 내에 조금 움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죠.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뭔가 더 하락 추세로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 상황인 것만은 맞아 대단히 보입니다. 행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행운스럽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국공 네. 부동산 박원순 건 그 앞에 윤미향 양정수 네. 건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계기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이 적절치도 못했고 근본적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것들은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냥 계기가 외부적으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총선 전에는 코로나가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던 거고 네. 지금은 반대의 경우에. 근데 좋아지든 나빠지든 여기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갈 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지율은 뭐 여야 모두 또 청와대도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흐름에 있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의 2대 1 발표는 없죠. 선거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러나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추세라든지 그 수치에 담긴 정치적 의미 같은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하락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지금 여건이 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잘 잃고 있다 자꾸. 그런 것도 아까 쭉 여러 가지를 열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의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 그리고 태극기 집회라는 과도한 그러한 집회에 대한 경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서. 근데 통합당이 요즘 보면 또 상당히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과거의 자유한국당하고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이건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거죠. 통합당은 뭔가 자꾸 긍정적인 중도로 향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고, 김정인 위원장이 그 광주에 무릎 꿇고 이런 건 과거에 이 보수 정당 계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은경 뭐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난다든지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 공격을 당한 입장이거든요. 수성의 입장인데 그게 한번 내려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전반적인 역동성을 민주당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중도 그리고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건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집권 여당이 여러 가지 자원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다시 정확하게 인식하고 왜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졌는가 알고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지지율을 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방송법상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휴대전화 RDD 무작위 추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지금 사실은 원래 코로나19 사태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이 묻혀서 그렇지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는 와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 동안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자가격리가 전당대회가 8월 29일인데 자가격리 풀리는 게 31일인가 뭐 그렇다고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선되더라도 이틀은 활동을 못 한다는 예. 상황이랄 건데. 그게 참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세태, 새로운 어떤 정치권의 풍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번 온라인 전당대회라도 치러서 뭔가 좀 흥행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좀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흥행하고 안 하고도 역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지율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듯이 네. 이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 난리고 그리고 장마로 인한 수혜가 얼마나 컸어요 그동안. 네. 정치권이 뭐 서로 저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관심을 못 걷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환경적 요인이. 그래서 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든지 그리고 뭐 이 그동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동성이나 정책의 다양성 이런 걸 보여주긴 애당초 틀렸던 거였어요.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 억지로 자꾸 무슨 전당대회 같은 뭘 하려고 자꾸만 할수록 더 그 늪으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를 막는데 그걸 정부와 협조해서 잘 야당과 같이 또 이렇게 협치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부겸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 뒤로 늦추자 이런 주장도 하고 박주민 있거든요. 후보도 뭐 네. 좀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보다는 좀 덜했지만 어찌됐든 미루자는 쪽이었는데 뭐 미룬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금방 같고 끝날 상황도 아닌데 사실은. 코로나라든가 다른 외생 변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좀 싱거운 승부잖아요. 지금 내용상. 네. 얼마나 압도하느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지금 거기고 어떻게 보면 또 박주민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서로 이제 정치적 목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굳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크게 주목받지 않고 간 게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어차피 대표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 이리 가든 네네. 저리 가든 대표되는 데는 큰 문제 없기 때문에 네.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대표가 되는 게 목적이지 뭐 다른 게 목적이 아닌 최소한으로 따진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어느 정당의 전당대회 치고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그 이런 아주 초유의 상황에 놓인 사례가 없었던 거에 네. 보면 치렀다는 자체의 의의를 두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차기 이제 당 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지금 수혜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극복도 있고 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이제 집권당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이낙연 의원이 이제 정말 그동안은 이제 총리로서 상당한 이제 후광을 받다가 의원으로 온 다음에 조금 힘이 빠졌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와의 지지율 역전된 경우도 있었고 말이죠. 요즘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좀 도끼를 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지나치게 안정적인 위주로 이제 발언하다가 그랬는데 당대표가 만약 된다면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세를 달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제 전 뭐 계속 강조하는 게 지나치게 정치공학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무슨 친문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대선 경선 생각해서 당의 당심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네.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냐고 하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진보 보수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네. 민생과 실용이죠. 네. 국민들이 그걸 정확히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 지지율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희일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의외로 전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여지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이 좀 잘하네. 발언도 괜찮네 하면 여지없이 올라가고. 그만큼 지지율이 민감한데 물론 이 지지율의 정치적 주기가 짧아졌어요 지금. 그만큼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같이 반응하면 돼요. 민주주의라는 게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한다면 자신의 입지가 탄탄해질 것이고 그자고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거, 당내 역학구도 이런 거 너무 인식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우리나라 네, 정당들은 사실 인물 중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대선 후보급 인물이 있어야 정당이 유지가 되고 세력이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민주당의 이제 이낙연 대표 체제가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한 7개월여의 시간이고 또 청와대와의 거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 등
또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대안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최 교수님 편에 도끼를 품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낙연의 칼라와 이낙연의 그 특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칼날 위에 선 거죠. 근데 사실 김부겸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선거도 안 끝났는데 왜 이낙연 후보만 그렇죠. 이렇게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얘기 나눈 것은 아니다. 이런 여론조사에도 조금 높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이시는 게 안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동국대 박명호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행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19일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5.18 광주 이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5.18 후속 입법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의 사과, 이 통합당의 변화 움직임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통합당 계열의 정당들이 너무 역사와 반대 방향으로 갔었죠. 네. 그리고 생각납니다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현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니 안 부르니 임을 위한 행진곡. 네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행보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적어도 이전에 그 보수 정당 계열보다 훨씬 정말 역사에 부합한 행동을 해 나가는 거라면 5.18 특별법 같은 거, 네. 진상조사 이런 거 적극 더 민주당보다 더욱더 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폄훼한 발언들 그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과 다시 한번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발언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려면 취하고 그렇게 할 때 그 행보들이 진짜 이거 완성돼 가는구나로 느끼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무슨 지역적인 어떤 그 표를 얻으려 한다거나 이러려고 자꾸만 구체적인 디테일한 데 가서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은 그게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이 광화문 집회 이런 데 가서도 통합당이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네.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일으킨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다시 얘기하고 탄핵에 반대한 것도 다시 사과하고 네. 그거 안 했거든요. 네. 탄핵안을 넘는다고 그래놓고 그냥 은근슬쩍 통합하고 말았어요. 그게 선거패로 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국민들 앞에. 그리고 완전히 그동안 여러 가지 지나쳐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거 이런 걸 철저히 반성한다면 일본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세력이 떨어져 나가야 그때부터 통합당의 외연 확장이 시작된다. 그 일각에서는 통합당의 DNA까지는 바꾸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상징적인 거죠. 현재 변화와 어떤 그 진정성을 보이는 상징들인데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할 거고요. 네. 내실 있는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야 될 건데 그리고 결국은 저는 아직까지는 통합당이 호남에서 득표를 더 한다든가 네. 당선자를 더 낸다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정현 전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 같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또 개인의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 도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 나타났던 것뿐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거다. 그런 진정성과 변화를 호남에서 공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한두 번의 이런 일 갖고는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그 호남에서 당선표를 못 얻더라도 네. 이런 행보를 보면 중도층이 확 변합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호남표가 올 때 오더라도 그전에 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면 통합당이 진짜 진정한 보수 태어나는구나. 그런 중도층이 관심을 보여주고 표가 올라가죠.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4월까지죠 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그 임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그 이후에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요. 뭐 상황 가봐야 알죠. 그 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한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렇죠. 또 이런 얘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아쉬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공동정치구역 코너 마지막 날입니다. 이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지금 또 열릴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 끝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두 분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한 4, 5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아주 서운합니다. 사실 금요일날 저녁이 꽤 기다려졌었는데 네. 이렇게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가 많지 않거든요. TV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많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또 뭐 항상 만나면 또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는 거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정치권에 대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민심이 무엇인가만 정확히 파악해라. 그러면 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답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자꾸 여러 가지 역학관계 무슨 뭐 이제 공천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자꾸 공천만 의식하다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인간이 이기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본다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당도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네, 5개월을 했더라고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모쪼록 저희 업계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언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아서 워낙 다양한 그 소스와 어떤 버전의 견해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들으시는 동안에 정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끝으로 정치권은 뭐 지금 당장 우리 공동체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줄 일을 아마 고민한다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정치구역 막을 오늘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 선한 교수님과 함께 네. 저도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쉬움의 인사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금도 방역 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대 서울병원 승차검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정지영 요원 연결해서 방역 최일선 현장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3월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드라이브스루에서 현재 안내와 접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 안내는 접수와 검사에 이제 필요한 문진표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고, 접수는 이제 그 문진표를 받아서 원무과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 원무과에서 접수증을 받아서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제 진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병원들처럼 열 체크하고 문진표 작성하는 이제 작업을 도와주는 일인 줄 알고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면접을 가보니까 이제 방호복을 입고 유증상자 이제 환자를 상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너무 망설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많은 의료진 분들의 이제 노고를 보고 저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근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의료보건 전공을 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의료보건 전공이 아니라 예. 역사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도 장원에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처음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부모님께서는 나라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하라고 적극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걱정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여쭤보니까 제가 잘못될까봐 많이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들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강북 선별진료소는 무려 검사 인원이 10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대서울병원 선별진료소 현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번 주 주말에 뉴스를 접하고 예상은 했는데 환자 수가 이 정도로 이제 급증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엊그제는 하루에 8, 90대를 받았고요. 어제는 100대, 오늘은 이제 오전에만 80대를 받고 오후에 50대 넘게 받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드시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날씨도 덥잖아요. 지금 방호복은 전혀 통풍이 안 되는 재질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전혀 통풍이 되질 않아요. 제가 3, 4월까지는 방호복을 입고 5, 6월에는 이제 비닐 재질인 AP 가운을 입고 7월부터는 PP 가운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3월 같은 이제 추운 날에는 이제 방호복을 입어도 등에 땀이 날 정도인데 네. 현재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는 환자분들과 직접적인 이제 접촉을 해야 하니까 방호복을 아직도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또한 지금까지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하자고 했으면 도망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더위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탈진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 이후에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어컨 설치해서 그나마 좀 찜통 같은 그런 방호복 안에서라도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좀 잠시라도 좀 찬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는 합니까? 잠잠했을 당시에는 그럴 기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에어컨 설치는 이제 다 되었지만 실제로 요즘 같은 날에는 에어컨이 무의미할 정도로 에어컨 쓸 시간이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쐴 시간조차 없다고요? 네. 그럼 어떠세요? 이 방호복 안은 거의 찜통일 텐데 땀을 그냥 줄줄 흘리지 않나요? 그냥 땀 흘린 채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휴식 시간 같은 건 없습니까? 휴식 시간을 아무래도 주시려고 하셨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환자 수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환자분들을 받다 보니까 그걸로 계속 네. 그럼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 집에서 그냥 홈트하는 정도예요. 아이고 지금 자칫하면은 지금 이 무더위에 쓰러지기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좀 걱정이 되는데요. 건강 관리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더위로 인한 고충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요즘 같은 더위에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은 아니에요. 네. 땡볕에서 수많은 환자분들한테 똑같은 말을 드리고 똑같은 질문 받고 또 똑같은 대답하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벅찰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힘이 나지만 또 그런 저희한테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막말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를테면 문진표 작성이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냐, 니네들이 작성해라 라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는 솔직히 본인들의 몸을 위해서 방문하신 만큼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조금 많아졌나요? 아니면 계속 처음에 근무하실 때부터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물론 처음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유독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유독 많이 늘어났어요?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일단 더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에어컨, 이제 차량에는 에어컨이 씌워지긴 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예. 근데 이제 그 대기 시간에 못 견뎌가지고 짜증이 이제 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부리시는 것 같아요, 짜증을.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선 검사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차에서 또 기다리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감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진짜 지금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가급적이면 감정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또 검사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검체를 채취하는 입장에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일이 가중될 것 같아요. 이 몸에도 부담이 더 많이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의료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방호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차량 열기가 있다 보니까 공기 중에 열기랑 합쳐져가지고 숨쉬기도 답답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차에 타신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실 수 있지만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오히려 차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네. 근데 승차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거나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네. 최근 들어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차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차량을 타고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드라이브 스루는 이제 원칙상 동승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동승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다 그게 동승자한테 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드라이브 스루 이용하실 때는 혼자서 네. 자가 운전을 해서 오셔야 한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만약에 두 명이 같이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는 한 분은 내리셔야 되세요. 중간에서 내려서 검사를 받기 전에 내려야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 주셨네요. 네. 근데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더위가 더해지다 보니까 힘든 게 이제 지금 절정에 다다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며칠에 이제 차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동료들이랑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아예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만 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다시 근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이렇게 부실하면은 참 일하시기가 더 힘드실 텐데 식사나 이런 것들은 좀 서로 간에 잘 챙겨주고 계시기는 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계속 잘 먹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입맛이 진짜 아예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음식 챙겨오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것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입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만 들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선별진료소 진행 요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 이해하고 저도 친구들 너무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조금만 만남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정말 만나야 된다면은 꼭 마스크 껴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을 조금만 견뎌서 코로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 김미숙 님도 그런 말씀을 노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다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 승차검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전지영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